가상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오늘 코인 넘버원과 함께할 게스트분들을 만나볼까요? 블록체이너 하신 씨.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하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영식 씨. 네, 반갑습니다.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개그맨 이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상화폐를 알리기 위해서 대중화에 앞장서 계시는 분이죠. 김준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하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을 창업을 했었고요. 그때가 이제 2013년이었고 그때 또 넥스트머니 비트코인이라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해설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한 2015년도에 나왔고요. 그래서 넥스트머니 비트코인을 출간하면서 이제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좀 많이 알리는데 지금까지 네.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코인 넘버원을 진행하면서 저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도 물어보고 주변에 물어봐서 가장 좀 쉽게 잘 설명되어 있는 서적이 있냐 했더니 이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책이죠? 그래서 진짜 보고 있었어요. 무슨 책이에요? 이게 네, 대표님께서 써주신 책인데요. 2013년도 굉장히 이른 시기 아니에요? 그때는 국내에 그렇죠, 좀 예. 많이 안 알려진 시기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번. 그래서 뭐 설명을 한 하루에도 100번 가까이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또 돈을 많이 버셨다고 최근에 그래서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책은 많이 팔렸나요? 굉장히 생소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안 팔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출판 시장이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많이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량에 좀 일조하시지 않았나. 네. 그런데 이제 책을 산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사지 않고 이 책이 이제 16,000원인가요? 근데 16,000원어치 그때 비트코인을 샀다면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이제 이 시장은 지금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블록체인이라든지 수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으로 얼마 버시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예. 너무 좋으시 진짜로 네, 너무 좋아요. 최근에 고맙습니다. 옆에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저는 책에서 한번 보고 이렇게 만나뵈서 약간 팬미팅하는 듯한 기분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오디오북을 출간해야 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디오북보다는 보이스피싱 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목소리 좋으시니까. 막 던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본 토크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아시아경제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의견들 그리고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저희가 자그마하게 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두두두두. 어떤 이벤트요? 네, 훌륭한 의견 혹은 질문 2개를 뽑아서 리플 100개 드립니다. 와우. 리플 100개. 네.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 정말 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두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신 분들 다음 주까지 쭉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리플 100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희가 예전에 사내에서 이제 강사로 모신 분들한테 비트코인 1개 드리고 이랬는데요. 그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그분들이 그게 알고 보니까 600만 원짜리 강좌였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받으실 리플 10개가 리플 100개. 2년 후에는 이렇게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도 몰라. 현재로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한 25,000원대 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한 1년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갈 길 바쁜 가상화폐 발목 잡혔다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것 같아요. 도발적이네요. 발목 잡히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잡아드릴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물음표와 느낌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발목 잡혔나?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건가? 약간 네. 긴가민가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지난달 29일에 이렇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렇게 뿌린 이 보도자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야, 진짜 제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관 이름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보면은 ICO를 금지하고 그리고 뭐 신용 공여도 금지하고 이제 뭐 전면 차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정부 차원의 그런 공식 입장이 맞나요? 이게 픽스된 결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서 사실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근데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지난 9월 초에도 방침을 발표했거든요. 그때는 사실 적절한 수준의 어떤 규제책이었는데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강경한 그리고 저는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 뭐 이런 식은 우리가 뭐 흔히 투자 시장에서도 묻지마 투자를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걸로 치자면 묻지마 규제일 정도로요. 그리고 그 시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텐데요. 그 시점이 우리 그 사상 최대 긴 연휴였던 추석 명절 바로 직전인 9월 30일경에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조급하다, 쫓기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아까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이제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만들겠다. 그다음에 규제를 없애서 혁신성장 기업들을 구글 같은 기업들 만들겠다. 뭐 이런 발표가 엊그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면서 그런 발표가 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을 발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졸속적이고 그리고 묻지마 규제 뭐 이러한 좀 약간 좀 제가 그래서 그렇지만 약간 중국 정부의 그 스타일을 좀 볼 수 있었던 예, 그런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발표했을 뿐이지 사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예. 아니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폐쇄적인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갑자기 그 조선시대 그 고종 황제가 생각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민비에 후회했는데 좀 민비 쪽이긴 하거든요, 의견이. 시은 씨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 뭐 네, 폐쇄적인지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폐쇄적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그냥 뭐 ICO에 관한 건데 약간 여기에 있어서는 네,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약간 국가를 통해서 성장을 해라 이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국가를 통해서 내가 굳이 국가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나 이런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 시장에 많이 오래 있다, 뭐 한동안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글로벌 시장을 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추석 연휴 때 안 하던 행동을 좀 하다가 이렇게 엄마 도와드리느라 이렇게 요리를 도와드리다가 좀 뒤었어요. 근데 이제 몇몇 피해자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몇몇 피해자거든요. 많은 대다수가 아닌데 그 한두 명이 불에 뒤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집안의 가스레인지는 위험하니까 다 없애고 뭐 전 국민들이 요리를 하지 말고 외식을 해라 뭐 이런 듯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건지 또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인터넷 초창기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인터넷에 처음에는 뭐 우리 잘 아실 것 같은데 야동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사회에서 아니 왠지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인터넷에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야동이 많이 뭐 범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 자체를 금지한다거나 이런 건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도 그런 강경한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 아동 포르노가 전 세계적으로 범람할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었고요. 다양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상화폐를 둘러싼 것도 암호화폐를 둘러싼 것도 지금 뭐 화상 입으신 거 표현하셨지만 몇몇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들은 분명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 기술이 없더라도 사기꾼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피해자도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이스피싱이 범람한다고 그래갖고 전화기를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동차 사고가 사망률 1인데 그렇다고 자동차 안 타고 다닐 수도 없고 뭐 그렇죠. 뭐. 예.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가 물리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번 연휴 때 뭐를 했냐면 웃기게도 다단계 그 사기 코인들에 많이 당하신 분들을 좀 만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다 음성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조만간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할 터인데 근데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게 사기라는 거를 자각하신 분들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세요. 20대 분들이 자각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검색을 해서 이거를 찾고 자기는 나온 케이스고 그분들 말을 다 들어보면 이런 사업 설명회라고 해서 다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족들한테 손해 벌리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네이버에 가상화폐 딱 쳤는데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 이제 상위권들이 전부 다 사기 코인이란 거죠. 사기 코인들인데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데 검색을 하기도 힘들고 뭐 전부 다 영문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뭐 초보자가 접했을 때 교육도 아까 교육 때문에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네네. 교육도 정말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만큼은 안 돼 있고 또 이제 UI나 UX적인 면에서 이제 제 할머니가 아직도 제 할머니는 제가 이상한 거 하시는지 아는데 제 할머니가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다른 분들도 당연히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션을 이렇게 할머니와 할머니 지인분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강의를 한번. 네, 그러고는 싶은데 사실 제 할머니는 그냥 저한테 돈 맡기고 돈을 잘 불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 사기들이 대부분 쓰는 게 돈을 맡겨주시면 이렇게 돈을 불려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불법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돈을 맡기면 이걸 원금 플러스 얼마의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뭐 ICO나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묻지마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도 다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기관들이 모인 걸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또 의문점인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모여야 했을까? 왜 이렇게 다 모인 걸까요? 글쎄요, 저도 사실은 작년에 정부 합동 TF에 이제 민간 전문가로 이제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작년에는 사실은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뭐 이런 공정이나 이런 규제 기관들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 들어서면서 이런 규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로 규제를 하는 뭐 단속을 하고 뭐 이러한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규제 방향성도 좀 바뀐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은 뭐 각 부처가 다 잘 모르시니까 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서로 지금은 이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과기정통부는 또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뭐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기관들은 완전히 다 안 들어가 있는데 또 약간 이상한 것들은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거기 이 구성 자체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방송이니까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모르겠어 아몰랑 묻지 마 그냥 전면 금지 뭐 이게 제일 편해지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게 브레이크일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약간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뭐 9월 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은 분명 그런 게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인터뷰하고 다니셨다고 그러고 이제 검찰에서도 발표했는데 굉장히 많은 다른 쪽으로 이제 사기 당하시던 피해자들이 이제 이쪽 코인 쪽으로 사기를 많이 당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게 좀 눌러주기, 압력을 눌러주기 위한 것이 9월 초 발표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 9월 말은 그거보다 더 나간 거죠, 몇 걸음 더.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께서는 한국의 ICU 전면 금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가요? 아니면 긍정적이신가요? 저는 사실은 뭐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9월 초 정부 발표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업계를 설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는 원래 규제를 하려고 있는 곳이고 정부가 적절하게 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기꾼들이 늘어나게 되고 사기업자들이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하려는 사업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를 무조건 싫어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부의 규제에 맞춰 나가자. 9월 초에 제가 그렇게 업계 분들한테 말씀드렸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9월 말에 올린 정부 새로운 규제책을 보니까 좀 그렇게 말씀드린 제가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싹 다 하지 마, 뭐 아까 묻지 마식의 규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업계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합리적 규제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그 규제의 퀄리티죠. 예. 그 규제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규제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몇몇 후진국들을 보면요. 일부러 좀 빨리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그런 발전에 좀 이바지하는 일이 그게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사구시적이다. 명분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이런 네. 건데요. 후진국들이 아니라요. 네. 제가 지금 나라 한 4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일본. 이 나라들이 후진국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어설프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이제 공부하기 나라들의 시작했습니다. 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4나라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위스, 일본, 덴마크, 스웨덴. 네. 스위스, 덴마크. 굉장히 변화 잘 받아들이고 약간 혁신적으로 좀 그렇죠. 뭐 디자인도 뛰어나고. 네.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쁜 거 먼저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나라의 돈의 가치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경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외신이나 뭐 아시아경제 TV에서도 많이 보도했겠지만 아베 일본 총리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게 이제 N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수출이 늘고 경제가 잘 돌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흔들거릴 때마다. 그런데 이 4나라의 공통점이 또 뭐냐면 그런 고생을 하는 나라들인데 이 암호화폐 쪽에 굉장히 법률적으로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성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나라들은 실사구시적으로 생각을 해서 암호화폐에 사람들의 투자가 몰리게 되면 그 자신들의 화폐가 받는 압력이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히 이 4나라의 가상화폐 정책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앞서 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스웨덴 어젠가 이틀 전에 스웨덴 나스닥 스톡홀름 나스닥에 그 이더가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더 그다음에 스웨덴 그 화폐 그다음에 이더 유로 화폐 그런 거 상장을 했는데 그게 막 몇 달 전에 계속 뭐 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ETF 얘기가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고 선진됐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스웨덴 아까 말씀하신 4나라 중에서 스웨덴이 가장 빨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실사구시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뭔가를 고민해서 하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비트골드를 준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하드포크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 제가 기존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분리됐을 때 또다시 또 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새롭게 뭐 파생돼서 나온다고 해야 하나? 새끼치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일어났을 때 이더를 갖고 계셨으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또 그만큼을 또 이제 같은 장부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마지막에 이더 있었던 만큼 이더 클래식이 생기는 거고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 캐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비트코인 골드가 또 생겨나면 내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일종의 무상증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1+1? 네, 뭐 역시 그 용어가 다르네요. 아, 그럼요. 마트를 많이 다녀가지고. 네, 제가 가는 데가 주로 마트라. 이 국내 그 아이쇼 전면 금지에 대해서 이영식 씨는 또 어떤 것 같아요? 별론 것 같나요? 아니면 더 괜찮은 전 것 사실 같나요? 배우는 입장이라 사실 네. 이 내용들을 많이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윤성아 씨랑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찍은 것 같은데요? 아니 찍은 게 아니라 윤성아 씨가 생각하는 그 생각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은 씨가 정말 많은 분들을 또 만나보는데 또 관계자들은 좀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요? 이 전면 금지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 네. 개인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익명으로, 못하겠지만 네. 근데 이거는 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방향성은 확실히 밝혀주는 게 좋죠.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규제보다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하면서 전면 금지보다는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결정이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 거고 당신들은 이렇게 법을 해석하면 된다. 이 정도가 정말로 적절한 것 같고 또 사업가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 네, 그래서 모두가 이제 눈치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그 하루 이틀 사이로 해갖고 호주 정부도 ICO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렇죠. 너무 내용이 상반되는 거예요. 지금 호주 정부는 우리 하시은 씨가 말씀하신 대로 ICO란 건 뭐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ICO 다 알고 계시는 거죠.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그래서 신규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 건데 이게 뭐고 이것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니까 이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는 거는 안 돼.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는 뭐 아직 모호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는 괜찮고 뭐 이런 식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식으로 친절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대부분의 신기술 관련한 규제는 우려가 되는 어떤 지점들, 예컨대 뭐 증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가짜로 ICO를 발행해서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안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하시은 씨 말씀대로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최대한 없애게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그 역할을 호주 정부는 이번에 잘했고 한국 정부는 전혀 못한 거죠. 예. 해외도 좀 ICO를 금지한다고 그렇다고 하네요. 네, 계속 이제 규제가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중국이랑 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중국은 구글도 셧다운하고 페이스북도 셧다운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와 동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이번에 나왔던 기사인데 네. 중국에서도 ICO를 금지했잖아요. 하지만 중국의 럭셔리한 골프 리조트를 빌려서 거기서 또 ICO에 관련해서 피칭은 어차피 할 건 하고 거기에 있는 부자들은 그거를 듣고 또 자금은 어차피 그대로 유출이 되거든요. 홍콩에서 합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누구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 이거는 결국에는 부자들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자기들은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뭐 돈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것에 접근을 못하게 되고. 저는 사실 지금 이 사태가 약간 헷갈려요. 정확히 이제 정부의 그 속뜻이 뭔지 분명히 이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오는 거를 막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쁜 맞습니다. 의도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9월 초에 발표된 거를 저희가 환영한 거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그 정부의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에 참 시의적절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 날 발표한 전면 금지는 그러니까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다음에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뭐 이런 우리 옛 속담을 딱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 안 생기는 건 저희 다 공감하고 그래서 적절한 규제 필요한데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마치 그냥 모든 걸 다 막아 안 돼 이런 식의 제가 이거를 이제 중국식의 인터넷 규제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이 그 9월 초에 있는 문서를 읽어보고 9월 말에 있는 문서를 읽어봤을 때 네. 저는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뉘앙스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9월 말에 규제가 됐을 때 어차피 9월 초에 시그널을 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놀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9월 초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합리적인 규제였었고요. 보통은 저는 반대로 근데 무슨 상황변, 그러니까 9월 초에 그렇게 발표했는데도 사기가 막 늘었다, 피해자가 늘었다 이러면은 오히려 강경하게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9월 초 발표 이후에 뭔가
새로운 사기가 생겼다거나 피해자가 발생한 건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네요. 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 거는 이게 다 클로즈 도어에서 어쨌든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제가 클로즈 도어라고 말하는 거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고. 그렇죠. 공청회 한번 안 네, 했죠. 예. 그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의회라고 하면 그렇지만 캐나다 의회가 하듯이 라이브 스트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트윗으로 실시간 라이브로 계속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 너 알아서 해. 이러니까 그런 점은 좀 실망스럽긴 해요. 흥선대원군식 정책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맞는 얘기인가요? 네. 흥성 아까 뭐 고종 황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신 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멈춰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다른 대안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들 입장에서도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잠깐 스톱해놓고 연구했다가 뭔가 좋은 정책을 내놓으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개인적인 추측도 드는데. 근데 뭐 앞으로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업계나 민간에서도 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건 제가 이제 국회나 이런 데도 만나봤는데 국회에서는 좀 더 정부 입법안을 가지고 이제 공청회 같은 것들을 열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 문제 가지고 좀 더 치열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네. 또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좀 맞부닥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뭔지를 실사구시적으로 고민하면서 좀 의견이 건강하게 충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 ICU 금지 이제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하는 얘기는 해외에서 하면 되지 그거 막을 수 없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따끈따끈한 뉴스를 받았어요. 따끈따끈하네요. 해외 ICU 투자도 불법, 금융당국 제재 예고. 이러면은 제재 예고죠. 이게 안 되는데요.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지금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저도 이 기사를 봤습니다만 이거는 금융위원회 공식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 합동 TFT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금융위 관계자의 발언을 갖다 저렇게 한 건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법치국가는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뉘앙스를 자꾸 부정적으로 풍기고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좀 오픈 스페이스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언론사 기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 흘리고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되게 궁금한 게 네. ICO와 우리나라의 국익과 이것이 상반되나요? 아무리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해도 어느 부분에서 상반이 되는지를 정말 찾기 힘든 것 같아서.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저는 ICO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은 굉장히 실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강조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가로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한국에 눈에 띄는 ICO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큰 금융 자본의 힘을 빌어야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업을 큰 규모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 ICO가 있음으로 해서 자본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ICO는 자본만 모으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이해예요. 또 한 축은 전 세계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모으는 게 있거든요. 마이너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래서 인프라를 모으고 자본을 모으고 그러면은 우리 특출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있다면 인프라와 자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혁신적인 어떤 자본 조달 메커니즘이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한국도 굉장히 교육 수준, 뭐 소프트웨어 교육 수준도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실리콘밸리 회사들에서 전부 다 한국의 졸업생들 데려가는 열풍인데 하시은 씨도 좀 이따 스카우트 때 가지 않을까요? 근데 전 가고 싶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인재들이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회사 아니면 전문 경영인들한테
로부터 독립적으로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저는 지켜보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국익에 저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자원도 없고 금융 산업의 메인스트림에 그러니까 주류에 있지도 않은 나라로서는 어쩌면 굉장히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한국에서 오히려 ICU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유치를 해서 외화를 좀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면 국가 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죠. 그건 네.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어도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게 아닌가. 근데 4차 산업혁명 하시겠다고 해놓고서는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데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분야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나 이 암호화폐 쪽은 전면 금지야 이렇게 해버리는 것들은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렇죠, 뭔가. 네. 네, 저가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강조하고 다니는 건데 아마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까 말씀하신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는데 옛날부터 뭐 인적 자원만 있다고 네. 말을 했는데 네. 정말로 저평가된 소프트웨어 관련 인적 자원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드웨어는 뭐 힘들다고 할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인적 자원이 많은데 그 인적 자원들을 다 수출을 했을 때 국가에서 수출을 했을 때 거기서 다시 되돌아오는 부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개발자에게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두뇌 유출은 걱정을 하시는데 정작 그 두뇌들이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하는 거는 또 다 막아놓고 있는 아까 발목 잡는다라 그런 차원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데 또 보니까 그렇게 인재들은 발목을 잡히는데 비트코인이나 정작 암호화폐들은 발목을 전혀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유사 수신도 지금 금지가 돼 있고 철저히 통제 뭐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거기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유사수신 행위는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유사수신 행위는 타인에게서 금융업 허가 없이 돈 이만큼을 저한테 맡기시면 이거에 투자율 얼마만큼 해서 막 대박치게 해드리 이거 다 유사수신 행위거든요. 이거를 막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전면 금지 안 해도 다 사기꾼들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정말 쇼킹한 건 충격적인 건 뭐냐면 네. 앞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자들을 전부 다 유사수신 행위업자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입법을 하시겠다고 사실 ICO 전면 금지만 부각이 됐지만 저는 그걸 더 심각하게 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법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 쪽 반응을 확인해 봤더니 좀 싸늘하시더라고요. 그 당연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거는 중국보다 더 심한 겁니다. 예. 그럼 뭐 우리나라가 지금 규제 1위 국가가 되는 게 아닌지로서. 요즘 축구도 못 하는데 그거라도 잘해야 될까요? 규제 월드컵에서 우리가. 예. 그렇군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근데 뭐 사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행정, 입법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또 공청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참여해서 또 교정하고 이런 게 또 참여적인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윤성환 씨가 그 비트코인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게 있었거든요. 전 세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무튼 뭐 샌프란시스코 하면 전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국내에서도 과연 이런 날이 올지라는 궁금증이 이렇게 배우는 입장에서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비트코인을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쓰실 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 암호화폐들이 그런 우리가 컨슈머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 결제 수단은 안 될 거다라고 전 예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ICO라든지 이런 자본시장에서 굵직한 결제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 쓰이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일단 지금 사실 편하지도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더 편한 결제 툴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뭔가 더 편한 결제 수단이 나오고 그것에 그러니까 돈을 쓰고 다닌 곳과 돈을 결제해야 되는 곳이 이제 뭉태기로 이제 돈을 결제할 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쓰는 식으로 금융 메커니즘이 그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레고 블럭 쌓듯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거기서 근데 화폐의 기능을 강조한 코인들과 블록체인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차곡차곡 쌓여질 기존에 있는 이제
선두에 앞서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지, 아니면 이 블록체인들과 뭔가 전반적인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될 건지.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언제든 그 지위를 빼앗길 수 있고요. 예, 다른 코인들, 야심찬 코인들이 뭐 7월달에 또 ICO 한 테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 계약에 있어서는 이더리움을 이기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해외 ICO 중에서 굉장히 유망하고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쭉 한번 재미삼아 보시면서 이렇게 나 여기 한번 10만 원 투자해볼까, 뭐 이런 식은 굉장히 저는 지금으로서는 학습료로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최저의 학습비를 내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10만 원을 투자하지 못하죠.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10만 원을 투자하기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정부의 방침도 이제 국회나 이렇게 통과하면서 합리화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또 한편으로는 고려하지 못한 게, 이거를 막으면 이제 옆으로 빼돌리는 브로커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오히려 왜 풍선 효과라고 부르죠. 네. 음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스타트업들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규제하기도 그렇죠. 쉽고 파악하기도 쉬운데, 풍선 효과를 통해서 이제 음지로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예. 네,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있다 보니까 코인 마진 거래에서 하는 뭐 신용 공정 행위도 이제 코인 마진 거래가 뭔가요? 저 약간 생소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차 거래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내릴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릴 것 같다 예. 그러면 넘기겠죠. 그쵸. 팔아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자기 것만 팔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비트코인은 빌려서 팔아요. 그럼 빌려서 파는데 오늘은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만 원어치를 뭐 100개를 빌려서 팔면 대출을 받는 거네요. 예. 뭐 60억이 되는 건데, 그거를 내일 500만 원이 되면 그걸 갚을 때는 50억만 들여서 사서 갚을 수가 있으면 10억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진 거래인데, 이거는 사실 지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진 거래를 하던 이제 스타트업들도 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미 9월 초에 다 중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규제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것에는 자본시장법으로 전면 금지하겠다는 건데, 한국의 자본시장법이 ICO를 전면 금지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법적 근거가 없고 무리한 것들은,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에도 암호화폐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개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인 규제, 법적 근거를 가지는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아마 지금 기술적으로 약간 이해가 부족하신 거에 없지 않아 갖고 지금 이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내에서 ICO를 빌미로 한 이런 피해 사례가 그렇게 많았나요? 뭐 검찰에서 검거한 거에 따르면 뭐 몇백억짜리, 뭐 200억짜리 피해 사례, 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접한 게 있는데요. 뭐 네. 두바이의 왕자가 발행하는 코인이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 두바이 왕자.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예전에도 뭐 다단계 마케팅이나 불법 다단계나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항상 그런 거 해오시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이쪽으로 약간 재료를 바꿨을 뿐입니다. 재료를 이제 물타기 했을 뿐인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저도 막 좀 음지에 계시던 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하셨으면 이제는 코인 발행하는 법을 배우셔가지고 빨리빨리 모아서 배워가지고 그걸 포장해서 다시 맞습니다.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 또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가상화폐라고 우리가 쓰지 말고 네. 암호통화라고 쓰죠. 암호화폐. 그 이유가 뭐냐면 가상화폐는 우리가 쓰는 항공사 마일리지, 게임머니 그렇죠. 이런 거 다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과 그래서 그런 사기꾼 분들께서, 그 똑똑하신 분들께서 발행하는 화폐도 두바이 왕자가 발행한다고 하는 것도 다 가상화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암호화폐라고 부르면 이 비트코인이 효시가 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만 암호화폐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화폐와 다르게 암호화폐라는 말 쓰는 게 한국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중국에는 봉황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봉황 코인이요. 네. 예. 일단 보이 써 있네요. 네. 이름 좋다. 봉황 코인. 별의별 코인이 다 있죠. 그러게요. 네, 찾아보시면 많이. 코인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 있잖아. 이 코인은 제대로 된 거야 하고 이렇게 좀 판별해 줄 수 있는 어떤 판별단들이 있고 우리 인증마크 이렇게 하듯이 뭐 식약청이나 뭐 이렇게 이건 먹어도 됩니다 이런 거 있듯이 그렇죠.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금융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없다가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신용평가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 신용 등급을 매기고 그래서 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 당국이 할 일은 지금 우리 네. 윤송아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해야 될 일인 거죠. 저는 전면 금지는 좀 그렇고 그런 체계는 좀 부분, 빨리빨리 부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제가 또 잘못 들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익명성으로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세금 걷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금지를 했다라는 설이 있던데 어떤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닐까요?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계속 말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서 하나가 비트코인이 네. 익명성 코인이라는 거예요. 익명성 코인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요? 가명성 코인이고 그거를 3자 그런 정보를 다 종합했을 때는 추적이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익명성을 강조한 코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모 거래소에서 익명성을 강조하는 코인을 상장을 해서 그 코인의 가격이 몇 배나 뛰었는데 그거를 했다고 해도 그때 그거 나오고 난 뒤에 방송을 했을 때도 했지만 익명성 코인을 거래소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나는 익명성을 버리겠다라는 그 말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익명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없어요. 근데 뭐 중국에서는 자금 세탁 때문에 뭐 금지를 했다라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잘못 네, 알려진 네. 건가요? 네. 그리고 자금 세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오히려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실사굿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이제 IRS 국세청 같은 경우나 이렇게 다 보면은 이제 이게 잘 돼서 세금 많이 걷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이걸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 같은 데를 일본처럼 등록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등록제하면은 신원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세금을 더 잘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커지기를 기다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증권 주식 시장에서도 양도세를 안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 시장의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매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커질 때까지는 거기에 어떤 세금 정책도 그거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실사고시적으로 보면 이쪽도 암호화폐 쪽도 거래소들을 빨리 일본처럼 등록화시키고 네. 그래서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금감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게 낫죠. 세금 걷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무차별적인 금지는 좀 아쉬운 조치가 아니었나 싶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ICO를 좀 이렇게 규제해 나가는지 좀 살펴보고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시은 씨는 어떠신가요? 네, 근데 이거는 ICO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ICO는 정말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빙산의 일각이고 물론 ICO를 통해서 지금 기존의 블록체인 쪽에 있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그걸로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엄청나게 좋은 적용 사례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고는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제 암호화폐 전체의 성장을 막는 거여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CO는 뭐 중요한 거 사토시가 네. 비트코인 만들 때 ICO를 안 했다는 점 아니면 ICO를 안 하고 발행이 되는 코인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코인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는 ICO가 없어서 내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막 그렇게 억지로 ICO 하는 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도 옥석을 가리실 줄 알아야 되고요. 네. 언론과 전문가들도 옥석이 뭔지를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뭐 국가별로 다른데요. ICO를 네.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ICO를 하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ICO들도 꽤 많습니다. 예. 저는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전면 금지할 게 아니라 지금 현행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ICO는 뭔지 그 방법을 같이 찾아줘야 되겠죠.
그게 호주나 미국의 어프로치입니다. 예.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이제 피해 사례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막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 피해 사례. 검찰과 검경이 열심히 하셔야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 속지 마셔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뭐 불법 다단계가 왜 안 없어지겠습니까? 왜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안 없어지죠. 예.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잘 속이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것이 사실은 욕망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저 주변에도 당하신 분들 계시면 네. 내가 당할지는 몰랐다. 네. 이렇게 똑같은 의견이 그분들 눈 멀게 만드는 게 욕망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1,000만 원 넣으면 이게 내 덕이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욕망이 그렇죠, 눈을 그렇죠. 다 가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욱하고 솔직히 말해서 뭐 정보 없이 투자를 하면 분명히 네, 피해가 네.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다음에 거군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짜 점심이요? 뭐 경제학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모든 것은 다 대가를 뭐 그쵸. 뭐로든 청구하게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누군가가 돈을 그렇게 불려준다고 하면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왜 저런 좋은 정보가 나한테까지 흘러 들어왔을까? 예. 그걸 먼저 의심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김진아 대표님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면 공짜는 아닌 거네요. 나중에 저한테. 제가 나중에 청구를 어떻게든 청구를 할 수 뭐 있군요. 무서운 결혼식 사람이네. 사회 뭐 이런 거 이렇게 서로 그런 또 서로 윈윈하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을 때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당하셨다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엄청 당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구분 지어야 되는 게 사기를 치는 사례가 급증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듣는 내가 횟수나 방법이 더 다양해진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욕망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거여서 그거는 뭐 몇 %라고 했을 때 뭐 이상적인 사회에서 몇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일정한데 우리는 지금 소셜 미디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사기 코인들을 접하냐 네이버에 가서 가상화폐라고 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사람들이 그 확장성이 있고 뉴스를 사기를 칠 때 그 사기의 확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기를 받은 거에 대해서 뉴스를 다시 들으실 때 거기에서도 이제 확장성이 또 다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개선 방향이나 아니면 이상적인 그런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그때 막 많은 분들이 뭐 여기 나오셨던 분들도 막 뭐 금융거래위원회는 솔직히 말해서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말고도 고민해야 될 거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만약 돈과 경제와 금융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 것인지를 그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법이 너무나도 딱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좀 더 몰랑몰랑하고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이제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 법 자체가 좀 많이 변하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개선 방향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AI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법 체계, 사회 제도를 다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차제 이런 것들에 대한 법 규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지껏 우리나라는 정부가 정하는 건 이거니까 이것만 하세요. 이게 이런 규제였다면 선진국들이 하듯이 이거는 안 되니까 이것만 빼놓고는 다 하세요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ICU를 좀 빙자한 이런 사기들은 좀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야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아 대표님 오늘 또 우리 코인 넘버원과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네. 후련하게 얘기를 해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근데 네. 항상 정부 탓만 하는 거는 못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 정부를 탓하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가 이게 정말 옥석인지를 가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럼 먼저 현명한 투자자, 소비자가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뭐 업계나 정부를 탓하고 뭐 이런 식의 좀 문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네, 제가 네. 보기엔 비트코인의 이 블록체인의 꽃은 네. 김진화다. 아이고, 네. 제가 점심 공짜로 사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아이고. 뭐 계약서 쓰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막- 벌써 하셨죠? 지불하신 겁니다. 아, 지불한 겁니다. 네, 네, 방금. 제가 오늘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내일 저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관리비 낸 날이에요. 아. 관리비. 아니에요? 네. 무슨 날인지 혹시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무슨 날이에요? 네,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트코인으로 일주일을 살아봤는데요. 네.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기가 이제 내일 토요일 날이죠. 밤 11시에 방송이 아우, 됩니다. 시간대 좋네요. 네, 물론 저도 나오지만요. 제가 또 친한 배우 김보성 맞아. 오라버니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의리. 예. 네. 그분은 한국에서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동안 살기 체험을 하셨고요. 저는 미국에서 또 이렇게 살기를 했는데 와우. 굉장히 좀 생각보다 버라이티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오, 재밌었겠다. 그래서 꼭 보시면 봐야겠다. 진짜 재밌을 것 네, 같아요.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약간 미래 라이프를 살고 온 듯한 그 느낌적인 느낌? 어. 근데 참 저기 타이밍이 좋으셨네. 지금 샌프란시스코 네. 산불 때문에 막 지금 공기가 네. 엄청 나쁜데. 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코인 넘버 원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코인 넘버 원! 원! 원.